엄마 아빠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출산 후에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아이가 13개월 정도 무렵에 옹알이를 시작하면서부터 엄마표 영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의 한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기를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웠거든요. 하지만 저도 영어에 손을 놓은 지가 좀 되다 보니까 갑자기 영어로 100%를 말하는 게 당연히 쉽지만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고 저의 주위 사람들도 모두 다 한국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쓰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100% 영어를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영어 교육과를 졸업을 해서 그렇지 않은 엄마 아빠들에 비해서는 조금 유리한 점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100% 영어로 자연스럽게 말하는 건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유학 경험도 없었고 어학연수 경험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외국 여행도 미국이나 영국은 다녀왔던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냥 저는 평범한 토종 한국 엄마.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듯이 리딩이나 라이팅, 리스닝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지만 스피킹은 정말 말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돌 좀 지날 무렵에 제가 공황장애가 같이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있는데 아이와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숨을 못 쉬겠고 아무튼 너무 힘든 상황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에다가 불안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도 안 불안한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저는 불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 살고 있고 힘든 점이 하나도 없는데요 했더니 그건 이제 저의 생각이고 어쨌건 공황장애가 이렇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24시간을 너무 아이한테만 올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아이를 둔 엄마들 모두 아시겠지만 이렇게 잠도 밤에 잘 못 자고 자더라도 몇 번씩 깨져 밤에 자다가 저는 아이가 보통 그래도 빨리 자는 편이어서 한 8시? 밤 8시쯤 되면 취침을 했는데 아이가 자고 나면 제가 다시 잠들기 전까지 한 12시까지 다음날 아이가 먹을 이유식을 만들고 또 이유식 만드는 거 쉽지 않잖아요. 고기 삶고 육수 내고 채소 육수도 내야 되고 파프리카도 정말 껍질 다 까서 그냥 구워서 껍질 깔 수도 없고 칼로 다 일일이 까고 양배추 심지 해서 이렇게 노가다잖아요. 다 이렇게 썰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팔도 결리고 또 아이 맨날 안고 업고 하다 보니까 좀 몸이 성하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너무 나를 돌보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가 자고 난 이후에 제가 잠들기 전까지의 시간을 조금 제 시간으로 확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24시간 중에 일부를 떼서 저만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저는 영어였어요. 제가 영어 공부를 이전에 좀 하기도 했고 이렇게 아무것도 저를 위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저도 모르게 불안하고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밤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시작한 건 사실 아이를 위한 것도 있지만 저를 위한 부분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썼던 방법은 육아를 하면서 아이에게 쓰는 영어 중에 제가 궁금한 표현이 있으면 그때그때 서치를 했어요. 서치를 할 때는 제가 궁금한 표현이 실제로 네이티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게 가장 궁금했고요. 그냥 사전을 찾아서 단순히 단어를 알고 표현을 익히고 그것을 좀 넘어서 진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표현을 익히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제가 사용했던 그 첫 번째 방법은 패밀리 브이로그를 찾아보는 거였어요. 외국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제가 이거다 라고 싶었던 게 야위 패밀리라고 굉장히 구독자 수도 많고 아주 유명한 브이로그가 있어요. 이 브이로그의 장점은 가족이 굉장히 많아요. 총 9명이에요.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가 7명이라서 20대가 훌쩍 넘은 첫 아들부터 해서 막내 아들이 기고라고 4살짜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보다는 그 기고가 좀 나이가 조금 더 있기는 했지만 어쨌건
그 부모가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환경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정말 리얼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야위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좀 편집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날것으로 그냥 하루에도 막 2-3개씩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는 그게 장점이 됐어요. 이렇게 정련되고 정제된 언어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저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브이로그였고, 그 20살 넘은 아들에게 부모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무래도 좀 빠르게 말하고 어른 대하듯이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 부모나 뭐 형제들이 아이를, 막내를 대할 때는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쉬운 언어로 막 좀 풀어서 몇 번씩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언어가 항상 그 패밀리 브이로그에 등장하는 건 아니죠. 그럴 때는 제가 또 서치를 해서 실제로는 어떻게 쓰는지, 예를 들면 아이가 이제 응가를 하고 나면 닦아주잖아요. 닦아줄 때 이렇게 다리 좀 벌려봐 라고 얘기할 때 이거 open your leg 라고 해야 되는지 spread your leg 라고 해야 되는지 좀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찾아서 아이에게 직접 적용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 야위 패밀리의 장점은 가족 구성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말하고 이렇게 테이크 턴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동시에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잡음도 들리고 소리도 지르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로 사는 상황이잖아요. 리스닝을 할 때 우리가 듣기 평가를 하면 정말 딱 세팅된 스튜디오에서 아주 좋은 마이크로 잡음을 다 제거한 채로, 그리고 스크립트를 보면서 이렇게 리스닝을 하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리스닝을 꽤 하는 편인데 외국에 나갔는데 나 잘 안 들려, 이런 것은 많은 이유가 우리가 리스닝 공부를 할 때 듣는 그 리스닝과 실제 생활에서 듣는 리스닝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실제에서는 발음도 웅얼거리는 사람도 있고 또박또박한 사람도 있고 뭐 하이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쨌건 그래서 리스닝을 임프루브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화를 또 알 수 있었어요. 야위 패밀리를 통해서 제가 미국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하는구나,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는구나. 물론 그 가족이 여러 가족의 어떤 한 가정에 불과하지만 제가 처한 이 현실에서는 제가 뭐 당장 외국에 나갈 수도 없는 일이고, 어쨌건 한국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 패밀리 브이로그를 보는 것이. 육아 정보도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이, 성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엄마가 뭐 아이를 데리고 정말 하루 종일 그런 성교육을 하는 곳에 가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더라고요. 우리 한국과는 조금 다르다고 느꼈고 굉장히 개방적으로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엄마 이야기가, 야위 패밀리에 있는 엄마 이야기가 친구나 아니면 뭐 형제들에게 이렇게 음지에서 숨어서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오픈해서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더 건강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저도 아이가 나중에 크면 그렇게 교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제가 2번째로 참고한 유튜브 채널은 브룩이라고 하는 미혼모 유튜버가 있어요. 이 브이로그를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미혼모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굉장히 많이 깨는데도 도움이 됐고, 무엇보다 브룩의 아이가 카르티아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저희 아이와 개월수가 거의 비슷했어요. 조금 더 언니이긴 하지만, 카르티아가 좀 언니이긴 하지만 비슷해서 엄마가 요 개월수에 혹은 이 나이에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를 배우기가 굉장히 쉬웠고, 브룩이 하는 나레이션이나 이런 게 저한테 굉장히 잘 들리고 편안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또 그 브룩이 하는 그 채널에서 영어뿐만이 아니라 또 육아를 할 때 육아 스타일이 엄마들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여유롭고 허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제 미혼모면 생계를 이어야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있고,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나 뭐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대하고 흥이 이렇게 많은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아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된 브이로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브이로그로 공부를 하는 것이 뭐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공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도 모르게 단어나 표현들을 익힐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웹 서칭이에요. 특별한 방법은 아닌데 이건 제가 출산 전에도 항상 늘 일상적으로 했던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출산 후에 아이에게 적용을 할 때 저희 아이가 아이주도 이유식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주도 이유식에 관한 내용을 한국에서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 개념이 나타난 지가 아주 오래된 개념이 아니고 미국에서 들어온 개념이다 보니까 한국에 그 당시에 제가 대형 서점에서 찾았을 때 2권 정도 이론서가 있었고, 나머지는 뭐 레시피 같은 책은 있었는데 어쨌건 이론서는 한 2권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그 책을 읽어도 좀 제 성에 차지 않아서 구글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비 레드 위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인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는 거랑 또 실제 육아에 적용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유튜브 보면 실제 외국 사람들이 그 베이비 레드 위닝을 했을 때의 어려운 점이나 아이가 뭐 이렇게 잘 따라주지 않는 점, 이런 걸 보면서 좀 위로도 많이 받고, 그리고 원래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뭐 이런 점을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거죠. 그걸 찾고 그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꼭 한국에서 찾아야 되는 정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외국에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굳이 한국 웹사이트보다 뭐 구글을 통해서 찾으면 공부라고 느끼지 않는 공부가 되면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일석이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방법이라기보다 이건 환경이에요. 어쨌건 내가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 사람과 살고 있고, 그렇지만 아이의 영어 그리고 나의 영어를 증진시키고 싶다 이랬을 때, 특히 스피킹에 관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냥 환경을 미국처럼 만드는 거죠. 어차피 낮 동안에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낮 동안에 나와 아이 둘이 있으니까 환경은 제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제가 100% 아이에게 영어로 하면서 모르면 그때그때 찾아보고, 그리고 한번 배운 표현은 놓치지 않으려고 꼭 기억해서 쓰려고 의도적으로 많이 아이에게 쓰면서 제 입에 붙도록 만들었고, 그러다 보면 아이도 제가 하는 언어 표현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는 조금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여러 상황에서 제가 같은 말을 뭐 한 3번 정도만 사용해도 이게 그 말이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또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저도 더 영어로 말하는데 힘이 붙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왔을 때도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제가 말은 영어로 하고 남편은 영어가 아닌 한글로 저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하고 있을 때 원어민 교사가 있어서 학교에 원어민과 코어티칭을 해서 그 원어민과 굉장히 친해졌는데, 그 원어민이 남편과 대화를 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원어민은 자기가 영어가 더 편하니까 남편에게 영어로 이야기하고, 남편은 한글이 편하니까 한글로 대답을 해요. 그래도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저도 남편과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데 가끔씩 남편이 이제 못 알아듣는 경우에는 조금 힘든 때도 많았죠. 네, 많았는데 제가 느끼는 건 남편의 영어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영어를 제대로 하려면 부부가 모두 다 영어를 쓰는 게, 가족이 전체가 영어를 쓰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쓰고 다른 사람은 한글을 쓴다거나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남편한테 take out the garbage, 쓰레기 좀 밖에 내놔줘 라고 했는데 남편이 그걸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다던가, 아니면 엉뚱하게 빨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걱정이 됐던 것은, 그 당시에 제 아이가 아직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그럼 take out the garbage라는 이 표현을 얘가 빨래를 하는 거라고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의 영어도 같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은 그랬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만 않는다면. 또 작년 내내 코로나도 굉장히 심했고 해서 밖에 나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제가 사는 곳이 차가 없으면 가기 힘든 좀 교통 상황이 안 좋은 곳이어서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갈 수도 없었어요. 주위에
편의점 달랑 하나 이거밖에 없어서 영어를 하기에는 좀 좋은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유일하게 한글을 사용했던 때는 동네 아줌마들을 우연히 만났을 때, 그 동네 아주머니들 만나서 영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만 한글을 사용했고 그 외에는 전부 영어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뭐 한 달만 써도, 제 생각에는 한 달 정도만 써도 금방 익숙해지고 꿈도 영어로 꾸고요. 그냥 저절로 영어가 나와요. 아이를 보면 한국말로 안 나오고 영어로 저절로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출산 이후에 정확히 말하면 아이가 12개월, 13개월 무렵에 제가 사용했던 영어 공부 방법이었는데요. 이거는 공부라고 말하기에는 일상인 거죠. 일상이 된 영어?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법은 꼭 뭐 엄마, 아빠들, 아이를 둔 엄마, 아빠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뭐 대학생이라고 하면 자취를 한다, 나 혼자 있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영어만 쓰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너무 좋은 매체들이 많아서 넷플릭스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걸 활용해서 영어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